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오늘 9일 남북한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공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9일 정오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과 군 동서해 통신연락선, 남북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첫 조치로 공언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차단을 넘어 모든 소통 채널 차단에 나선 겁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4월 20일 개설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해 군 등 모든 당국 간 연락수단이 단절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이 참여하는 사업 총화 회의가 열렸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앞서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한국 당국의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제1부부장과 김 부위원장이 회의에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번 통신연락선 차단은 한국과의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기로 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로 조성된 남북 간 평화 무드를 깨고 다시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대남 공세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이 불통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9일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북한 측이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간 군 통신선과 기계실 간 시험 통신선, 청와대 핫라인뿐만 아니라 판문점 채널 등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의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문점 채널이 끊어지면 전통문 수신과 발신이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남북 간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의 조치에 대한 대응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일부는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지시의 주체로 밝힌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라는 북한의 공개적 언급이 있었으니 관련 사안을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북한의 조치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미북 정상 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북과 남북 대화의 교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사실상 한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올해 들어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동 방역 등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 주력해왔지만 북한이 적대적 태도로 선회하면서 난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과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의 차단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대남 공세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한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나선 것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서 예고한 대남 압박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최악의 국면을 경고했고
이어 5일엔 통일전선부가 대변인 담화로 갈 때까지 가보자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번 연락채널 단절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첫 단추라고 밝혀 향후 남한에 대해 적대적 긴장을 고조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이미 통일전선부 담화를 통해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성과로 삼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무력화를 위협하며 남북관계를 이전의 대결관계로 돌려놓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 조치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막혀 실익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쌓였던 불만을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거칠게 표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정면 돌파전을 천명할 때 이미 수립된 대남 강경노선 선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연됐다가 이제 본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대미 대남 강경 노선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뒤로 지연됐는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되는 과정에서 전단 살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남 압박을 심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대북전단 문제가 단순히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북한의 체제 속성상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에 대해선 북한이 이전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온 때문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북한의 요구 조건이 구체적인 것도 그만큼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것은 과거에는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는 뭐 한미 군사연습이나 첨단 무기 도입 금지처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요구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법 절차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노리고 북한이 이번에 공세를 펴는 것 같아요. 조 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공세가 대북전단 문제에 국한된 단기적 대응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미한 군사연습이나 한국의 첨단 무기 도입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공세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공세에 여동생인 김제일 부부장을 앞세우면서 자신은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이고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남북관계의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남북 정상 수준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지금 형태는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조치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단절로 치닫는 방식으로 이 문을 걸어 잠그는 방식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 있는 이 모양새 자체가 어떻든 향후에 역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에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 폐기를 선언하며 이런 지시의 주체로 김제일 부부장과 함께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거론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정작 대남업무부서의 수장인 장금철 통일전선부 부장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대남 관계를 김제일 부부장에게 일임했지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남통인 김영철로 하여금 김제일 부부장을 돕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련한 김영철이 대남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압박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김 제1부부장의 위상 강화를 주목하며 그를 유력한 권력 승계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드물게 최고 지도자가 아닌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 제1부부장이 자신의 직함보다 훨씬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대규모 군중 시위와 매체의 성명들은 김여정의 위상과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그가 북한 지도부 내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김여정의 이 같은 위상 강화를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된 권력 다지기로 평가했습니다. Kim is beginning to take measures to circle the wagons and rewire the internal dynamics, leadership dynamics around the Supreme Leader's office to give the Kim family. 고스 국장은 김정은이 방어 태세를 굳히고 최고 지도자를 둘러싼 지도부 역학관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다며 지도부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김 씨 일가에 훨씬 더 큰 통제력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김 연구원도 김 씨 일가의 권력을 외부에서는 당연시하지만 북한 지도부 내에서 갈등이 있거나 김정은이 미약하게나마 스스로의 권력 누수를 느끼거나 다른 가족의 권력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준비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we tend to just naturally take for granted. If there are internal struggles withi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or Kim Jong-un. 전문가들은 혈통을 감안할 때 김여정을 유력한 권력 승계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혈통이 다른 고려 사항들을 모두 꺾어버린다며 김여정이 여성인 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김여정이 실제로 권력을 승계할지 여부는 그의 정치 전략, 정권 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권력의 압박점 파악, 지휘와 통제체계 장악 등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it will be determined on her skills as a political tactician, her relationships within the regime, and her understanding of the levers of power. And her ability to secure control over command and control.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는 VOA에 김여정의 위상 강화는 북한의 왕조 정치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이라며 하지만 그가 권력을 승계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rise of Kim Yo-jong is another repetition of the same pattern. And she is probably the most trusted and arguably 랑코프 교수는 김여정이 아마도 김정은의 형제자매 중 가장 신뢰를 받고 가장 능력이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김영주에게 했듯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김경희, 장성택 부부에게 했듯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김정은의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김여정이 강화된 위상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 첫 만남이었던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번 주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세기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되돌아보는 5차례에 걸친 특집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과의 대화 지속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fulfilling the promise of the 2018 Singapore statement. And we look forward to 미국은 여전히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북한과 다시 마주 앉을 수 있길 고대한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네퍼 부차관보의 발언은 북한의 시각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 대신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고 발전을 이루가는 데서 관건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 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양측이 하나의 공동성명을 놓고 자신들은 잘 지키고 있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6.12 공동성명은 채택 2년을 맞는 현 시점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성명 자체의 문제가 양측의 현 교착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 4개 항목으로 이뤄진 미북 공동성명은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역사적인 첫 만남을 통해 서명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동성명은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이전 합의들과 달리 비핵화 관련 부문을 1항이 아닌 3항에 배치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4개 항에 담기지 않은 연합 군사훈련 중단까지 깜짝 발표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o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we're negotiating a very comprehensive, complete deal, I think it's inappropriate to be having war games.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환경에서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당시 공동성명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두 정상이 직접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합의한 데 대한 기대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이런 기대는 결과적으로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관련해 가장 많이 지적해온 부분은 성명 자체의 모호성입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비핵화 관련 부분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은 발표 직후부터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입니다. Some disappointment that there was no clarity or time frame. 갈루치 전 특사는 공동성명에 북한 측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지에 대한 시간표 등이 분명히 적시되지 않은 사실이 실망스러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된 문구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목표를 약속하는 회담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합의문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옛 소련의 군축 협정을 예로 들면서 당시 합의문은 매우 자세히 기술된 문구를 사용했고 모두가 의무사항을 알았으며 매우 구체적인 용어로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모호성과 구체성 결여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상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협상은 두 정상이 베트남 하노이와 한국 판문점에서 2번이나 더 만난 뒤에야 성사됐고 그마저도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로 끝났습니다. 공동성명의 모호성은 미국과 북한이 한 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북한 외교관은 VOA에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공동성명에 대한 순서론을 언급했습니다. 공동성명의 순서대로 1항인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2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먼저 이뤄진 뒤에 비핵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미국 주도로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과거보다 축소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도 추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은 이미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한 만큼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라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동시적이고 병행적이란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순서론보다는 비핵화를 포함한 공동성명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노력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동성명이 명시한 비핵화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공동성명 3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북한이 아닌 한반도를 비핵화의 주체로 거론하면서 이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비핵화란 말로 바꿔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즉 한반도의 비핵화를 고수하며 비핵화의 대상에 미국의 핵 위협도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18년 12월 논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식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뜻하는 것이란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This is exactly what many analysts had predicted, that North Korea never intended to give 북한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전까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많은 분석가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동맹을 방어하는 핵우산을 제거하지 않을 것인 만큼 미북 협상은 교착 상태를 넘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항 중 유일하게 진전을 보인 건 유해 송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연설하던 중 6.25 참전 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At this moment, a plane is carrying the remains of some great fallen heroes from America. Back from the Korean War.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 때마다 6.25 참전 미군 유해를 돌려받은 사실을 상기시켜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도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지난해 11월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대한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2018년 8월 숫자 미상의 미군 유해를 55개 상자에 나눠 담아 미국에 돌려보낸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송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공동 유해 발굴 논의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내일은 세 번째 순서로 미북 정상 간 톱다운 외교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연일 관영 매체와 군중 집회를 통해 탈북민들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탈북민들의 높아진 영향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미국 내 탈북민들이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정보 유입 활동뿐 아니라 적극적인 증언과 인권, 정치 활동이 북한 내부 동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탈북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탈북민 갈렙 씨는 8일 VOA에 노동신문이 탈북자 비난 기사를 연일 보도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식 표현인 탈북자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데 대남 선전 매체도 아닌 노동당 기관지가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란 겁니다. 갈렙 씨는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거센 비난은 북한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탈북민들의 높아진 영향력을 방증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렇게 뭐 탈북자로서 막 이렇게 뭐 분노 이런 것보다는요, 원래 북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그렇게 탈북자라는 걸 노동신문에 사설에 신문장 자체가 제가 있을 때당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탈북자를 굉장히 그런 말 자체를 쓰지가 않는데, 그만큼 탈북자들의 말이 이렇게 대중화시켰다는 거는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의식했다는 거죠. 북한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난하는 탈북민들의 활동을 좌시했다간 내부 동요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VOA가 8일 노동신문 기사를 조회한 결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한 이후 탈북민 비난 기사는 나흘간 16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민족 반역자이며 인간 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 죽이라,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란 대형 선전물 등 외부 세계 매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표현을 동원해 탈북민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북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연미 씨는 탈북민들이 정권의 중대 위협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북한은 누구한테 blame 할 요소를 찾잖아요.
미국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뭐 일제놈들 때문에 힘든 거야, 막 이렇게 게레도정 때문에 안기부 때문에 힘든 거야. 계속 이렇게 블레임 요소를 찾는데 요즘은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게 아마 탈북자들한테 불똥이 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탈북민들의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개선 활동이 주로 북한에서 금기시되는 김 씨 일가의 정체성과 부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수뇌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단이 최근 자동 항법 장치인 GPS 등 기술의 발달로 평양 시내에 떨어지는 횟수가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양은 지방과 달리 주요 기관과 대학생 등 엘리트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수뇌부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박 씨는 북한 내 가족과 자신을 희생하며 북한 민주화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이 있다며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북한 당국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탈북민은 북한 당국이 정권에 대한 불만 표출과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탈북민을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평양시 군중 집회에 자주 동원됐던 켄 씨는 군중 대회에서 탈북자를 죽당쳐 버리라고 외치지만 혐오보다 탈북자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를 해요. 또 이제는 하도 북한이 너무 못하고 독재가 심하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국가가 막 이래도 어떤 일부 사람들은 탈북자들을 또 동경하거든요. 마음속으로. 나도 저렇게 갔을 걸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북한에서 탈북자들 그 기사 읽을 때마다 나도 한국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노출됨으로써 아마 북한이 탈북하겠다는 사람들 마음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겁니다. 켄 씨는 특히 평양의 대학생 등 젊은이들은 두뇌 회전이 빠르다며 당국의 사상교육과 구호가 오히려 수뇌부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보고 느낀 게 있는데 탈북자를 아무리 찢어 죽이라고 해도 자네가 가서 우리보다 살면 더 잘 산다고 느끼거든요. 예. 그리고 탈북자들이 얼마나 거기서 잘 나가면 이렇게 북한 정권이 이렇게 심술이 나서 지랄을 한다고. 요즘은 아무리 사상 사업 해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상태가. 올해 1월 삼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 청년 제이슨 씨는 북중 국경 도시나 평양이 아닌 북한 내륙의 많은 주민은 탈북민 용어나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이례적인 탈북민 비난이 오히려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북한 사람들이 더 탈북자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럴 텐데 탈북자가 뭔지. 왜냐면은 국경 지방인 사람들은 탈북자가 뭔지 알지만은 안 지방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어쨌든 한다니까 오케이 하면서도 참 궁금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한편 일부 탈북민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까지 나서서 탈북민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 북한 내 가족의 상황이 걱정된다며 가족 모두 더 언행에 신중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흑인 남성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미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해 위선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이름으로 미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위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의 위선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hypocrisy is mind-boggling. 미국이 직면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맞지만 북한이 위선적이라는 건 미국을 비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권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We should do it. We should deal with it, and the United States needs to handle these issues that are problems here. 북한은 백인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정신적 권리를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북한에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를 유엔에 끌고 가 소동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의 이번 담화는 미국을 대받아치기 위해 흑인 사망 사건을 이용한 것이라며 북한은 자국민의 인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l thing here is the North Koreans are simply using this to
hit back at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re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빌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북한의 담화는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outrageous, and it is an indication of just how far North Korea is prepared to go to try to. 이번 담화는 북한이 자국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변명을 위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의 이런 담화는 전 세계 전제 국가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며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이용해 자국 내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erms of a statement, this is what authoritarian governments are doing all around the world.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에서 미국과 같은 시위가 벌어지면 모두 관리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북한이 이런 끔찍한 사건을 이용해 미국을 폄하하려는 시도는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m to use a horrific incident to try to denigrate our country that's why I say it's absurd. 북한에서는 경찰에 해당하는 보안 요원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Officer, State Security Bureau agent did something wrong in North Korea, there would be no stopping them. 숄츠 대표는 북한에서 보안 요원에 의한 주민 인권 침해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인권과 관련해 완벽하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선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Nobody has a perfect human rights record. Not the United States, not the European Union, not Japan.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반면 북한에선 표현의 자유와 시위를 할 자유, 정부의 문제를 제기할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북한에선 성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loyalty-based system. Basically, the 성분 system discriminates.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각종 유엔 인권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을 비판한 것에 주목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기준이라는 게 뭔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역설적인 현상을 다 보여주는 것이고, 알고도 안 한다는 것은 북한이 인권 문제를 위반하는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고, 그다음에 그 국가의 책임을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역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영환 대표는 북한이 미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나선 건 정권 내부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부담스럽고 큰 문제라는 걸 방증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러시아 회사가 북한 라진항을 이용해 러시아산 석탄을 수출할 선박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미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선박들이 나서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북한 라진항을 출항지로 한 선박 수배 안내문이 전달됐습니다. VOA가 확인한 선박 수배 안내문, 즉 화주가 선박을 찾기 위해 낸 이 문건에 따르면 운송을 희망하는 화물은 러시아산 석탄 최소 5만 톤, 최종 목적지는 중국 칭다오입니다. 안내문을 낸 화주는 제재 논란을 의식한 듯 러시아산 석탄 운송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문서 형식으로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안내문이 전달되면 전 세계 선박 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은 해당 화주에게 입찰을 하게 되고 이후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8일 VOA에 실제 입찰에 나서는 선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은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라진 핫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나온다는 점이 선박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런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운송에 나설 선박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선박업계 관계자는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자국 입항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들이 북한으로의 입항 기록을 남기는 걸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이 선박 수배 실패로 무산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만 하더라도
러시아산 석탄 5만 톤을 5월 중 라진항에서 베트남 하롱 지역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안내문이 배포됐지만 결과적으로 선박을 찾지 못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5월 한 달 동안 5만 톤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이 라진항에 드나든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선박 수배를 하지 못해 결국 석탄 운송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화주들이 많은 일들을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처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합법적인 일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The problem for North Korea and for all these shippers is there's been so much undercover illegal work that even legal work is 그러면서 now 러시아 회사가 석탄의 가격을 낮추거나 운임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출을 성사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실었다 공해상을 전전한 동탄호 사례가 이 같은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회사가 소유한 동탄호는 지난해 4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미국에 압류되기 직전까지 싣고 있던 북한 석탄을 옮겨받은 선박으로 이후 각국 정부가 입항을 거부하면서 7개월간 공해상을 떠돌았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탄호는 하루 $10,000씩 최소 $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초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한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독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대북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